안녕하세요. 어느새 환갑도 훌쩍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할머니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사는 즐거움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사는 재미만을 쫓아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돌이켜 보면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는데 우리 자식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법 부잣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위로 언니들은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언니들만큼 공부에 재미를 못 들여서 일찍부터 어머니께 일을 배웠어요. 근사하게 차려입고 학교를 다니는 언니들이 멋있게 보였지만 저는 저대로 또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학교를 오래 안 다닐 거면 얼른 시집가라고 하셔서 성인이 되자마자 얼른 식을 올렸죠. 집안끼리는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었어서 저는 동네에서 제법 땅 부자로 소문난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었는데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땅이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도지 줘서 버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땅을 다 팔아 큰 축사를 하나 지어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아무것도 모르니 농사 짓고 남는 건 도지를 주면 될 텐데 괜히 고생을 한다고 했지만 한 10년 부지런히 소를 먹이니 남편 선친 때에 비해서 큰 부자가 됐고 또 10년이 지나니 근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부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름난 한우 생산자가 되었죠. 한우만 키운 것도 아니고 소를 키우면서도 계속 땅을 사고 팔고 또 농사를 크게 짓고를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이 지역에서 위세 꽤나 부리니 그때부터는 가만히 앉아서도 뭘 하면 돈이 된다는 귀뜸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시집 온 지 20년 만에 동네에서는 인망 있고 지역에서도 손꼽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부자 행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난 것이지 실제로 대단한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함부로 돈을 허투루 쓰는 일도 없었죠. 그렇다고 구두쇠 짓을 한 것은 없지만 가끔 남편을 보면 뭘 위해서 저렇게 돈을 버나 싶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자식들 공부도 다 시키고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살아볼까 했는데 남편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어느 때부터 식사만 하면 체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하더니 병원에 가니 겨우 수술이나 해볼까 할 정도였죠. 꼭 3년을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애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큰애는 이미 큰 천물점을 차려주어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고 둘째도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에 밟히는 자식이라면 당시 아직 장가도 안 난 막내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당시 큰 도시에 나가 학원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학원이 꽤 잘 된 모양이었는데 애미는 그런 줄은 모르고 그저 결혼도 안 한 막내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항상 길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불안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이참에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돈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죠. 재산이 있어도 위로 형들이 있는지라 우선 형들과 상의해보라고 했더니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인데 크게 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형들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아들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 이미 형들에게 다 다녀온 것인지 다들 막내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이 안 나 있어 묶여있는 땅들을 제외하고 팔만한 땅들은 모두 정리해서 돈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는 셈이니 신중히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내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큰아들을 시켜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미 그 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라는 것이었어요. 청첩, 병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부 있게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돈을 마련해 가더니 마치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사라져 버리다니요. 아들 셋 중에 첫째와 둘째는 제 성격을 닮아 수더분하고 자기 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길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막내는 돌아가신 애아빠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돈을 남보다 앞질러 가기 좋아했고, 남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생각도 잘해서 무모하다 싶은 일도 잘 버리곤 했죠. 그래서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기대도 컸는데,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뚜렷하게 이거다 싶은 일을 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또 실망도 컸습니다. 그러던 막내가 사업을 벌이겠다고 찾아왔을 때는 기대가 컸는데, 그런 아이가 몇 달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니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한참을 더 알아보고 난 후에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를 이잡듯이 뒤지고 친구들을 수소문해 본 결과 막내는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애시당초 큰 사업은 모두 거짓말이고 학원을 하면서 돈은 잘 벌었지만 버는 족족 모두 노름에 쏟아붓고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큰 도박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상심이 커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도대체 애가 지발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어디 못된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 내줬을 텐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애미로서는 원망도 컸습니다. 그쯤 동네에서 막내 아들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도 찾아왔지요. 그런데 찾아온들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집안에까지 불러들여 애걸복걸하며 물어봐도 별소리도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라고만 대답하더군요. 혹시 우리 아들이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들을 찾으시거든 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꼭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두 해가 더 지나갔습니다. 막내를 찾는다는 희망도 점점 없어졌어요.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들을 못 찾더라도 정리할 건 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애와 둘째에게 애아빠가 남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넘겨주고 제 몫으로는 작은 집 하나를 남겼죠. 물론 언제든 막내 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만 그 처분은 모두 아들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두 아들들은 이미 충분히 자리를 잡았으니 동생을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둘째 아들의 사업이 날로 커져서 형제가 돈 문제로 다툴 일은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도박 빚 때문에 도망이 간 것이라면 있는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갔어야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학원 관련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원비를 한 푼 떼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급하게 도망을 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막내가 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날리고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니 또 그렇게 봐야 하루아침에 애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절에 숨어 있거나 스님이 되었나 해서 알아봐도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죠. 집에 혼자 있으니 걱정거리 만드는 것 같아서 제 앞으로 된 예금을 모두 털어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했어요. 돈 벌자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시작한 가게라 그저 간단한 안주 팔고 해장국이나 팔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전 안 해본 장사라 그런지 그것도 마음 같진 않더라고요. 저야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가게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으니 나이 들고도 참 세상 물정을 몰랐던 꼴입니다. 가격이 싸도 싼 가격에 맞게 요구가 많은 손님들이 있고요. 뒤늦게 손님들 입맛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 하다 보니 힘에 부쳐서 어느 순간에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한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늦게까지 계시는 손님들을 단속도 못하다 보니 다음날 가게를 늦게 여는 날도 잦았고요. 장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결국 1년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빚만 지고 가게를 닫았어요. 그래도 아들들에게 신세지기는 싫어서 그런 내색은 전혀 안 하고 빚도 제가 일해서 모두 갚았습니다. 아들들은 아직도 그런 사정은 모릅니다. 동생 뻘되는 사람의 가게에서 늦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도 몸은 고돼도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여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고 돌아가신 애아빠와 아들 덕에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생을 말해서 무엇 하려는 생각도 들었고 몸은 힘들어도 내 힘으로 사니 부자 소리를 들을 때보다 마음이 더 낫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열심히 보란 듯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장사를 접기 전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막내 아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죠. 명절날이 지나고 친한 친구가 찾아와 편지를 전해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미처 찾아뵙지 못하고 글로만 안부를 남겨 죄송합니다. 해결할 일이 있어 잠시 고향에 들렀다가 먼 발치에서나마 어머니를 뵙고 갑니다. 저는 지금 전혀 곤란한 지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바가 있어 아직 고향에 마음 편히 다녀가지 못합니다. 다시 뵙게 되는 날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5년이 다 되도록 소식을 모르던 아들이 무사하다는 걸 안 애미의 마음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친구에게 몇 번을 되물어 막내의 편지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말쑥한 모습이더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친구를 크게 도와주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안심이 되더군요. 도박 빚도 좋고 돈도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저 살아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사실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 말을 전했죠. 고향에 올 수 없으며 내가 찾아가도 좋으니 꼭 있는 곳을 알려줘라고 해줘요. 잠깐이라도 만나보고 이야기라도 좀 하게 연락이 되면은 꼭 전해줘요. 그리고 다시 5년이 흐를 때까지 막내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식상하던 시절에 단골이었고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부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들도 다 독립하여 나간 처지였어요. 제가 한 음식이 꼭 자기 어릴 적 고향 동네 음식과 비슷하다며 너스레도 잘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니 제 고향과 가까운 도시에서 나고 자랐더군요. 그래서 마치 고향 오라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가게가 마칠 즈음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저를 집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제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가게 일을 다니게 되었을 때도 꼭 찾아와서 제 음식 손실을 자랑해 주기도 하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처지끼리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자식들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그렇게 새로 만난 남편과 2년 정도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노년의 남녀라는 게 참 그렇게 애틋하더군요. 남편과 살면서도 저는 꾸준히 일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어색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뇌 쪽에 이상이 있나 싶어 정밀 검진을 해봤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병은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의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죠. 사람이 좀 어눌해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이따금 손발이 멋대로 놀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항의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설득 끝에 택시를 그만두었습니다. 택시를 그만두니 남편은 집에서 혼자 술로 지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경 증세 때문에 택시를 그만둔 것에 큰 울분을 느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점점 늘면서 못된 버릇이 생겼죠. 별것 아닌 일로 트집 잡더니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이었다면서 그 돈은 다 어디에 두고 빈 껍데기로 살아? 자식들 얼굴 못 쳐다볼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하다 쫓겨난 거지. 빈손이 되니 이제 내 돈 쓰면서 살려고? 그게 원래 제 돈인가요? 당연히 자식들 다 나눠주고 그랬지 뭐. 막내 아들도 어디 도망질해서 산다며? 말해봐. 나한테 말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당신 자식은 뭐하는 것들이야? 오랫동안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니 처음에는 충격도 컸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또 아이들을
뭘 더 찾아가겠나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잘 버티고 살아야 막내도 다시 만나보고 한다는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았습니다. 몸도 성치 않는 데다 술까지 취한 사람이 때려봤자 얼마나 야무지게 때리겠습니까? 하지만 동네가 떠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망신을 주는 것이 힘들었죠. 이미 동네에 맞고 사는 여자라고 소문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환자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함께 살다가 저 지경이 난 것이니 나 편하자고 버리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 보니 수치스러운 것도 그냥 참고 넘길만 했습니다. 수치심보다는 가슴속에 갖고 있던 희망이 더 컸죠. 그렇게 한 3년을 더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동은 점점 격해져서 경찰이 온 적도 몇 번 있었고, 한 번은 남편을 피하다가 이마가 크게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로는 그냥 받아만 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발광을 할 때마다 팔을 붙들어 잡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을 다루기가 편했어요. 그런 사이에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몰라보게 늙고 있더군요. 그간의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많이 늙긴 했지만 욕심내지 않고 소소하게 재미를 찾아가며 살다 보니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던 차에 그리고 또 그리워하던 정말 꿈만 같던 막내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과정도 참 독특했죠. 그날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다가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웬 양복 입은 청년들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저에게 허리를 숙여 반절을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재훈 씨 어머님 되십니까? 그 말에 저는 소스라치듯이 놀라 들고 있던 손가방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는데요. 재훈이요? 재훈이는 우리의 아들인데요. 재훈이가 왜요? 지금 어디 있나요? 아, 김재훈 사장님께서 어머님을 모시러 나가셨는데 아마 중간의 길이 엇갈린 모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사장님이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주변을 둘러보니 현관 사신문이 열린 사이로 남편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요. 그리고 그 옆을 보니 기름통이 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끝을 찌르는 이 냄새는 기름 냄새였어요. 안에 있던 청년이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거기 계세요. 위험하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봐요. 당신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여기요. 누구 없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대문으로 성큼 들어오는 중년 남자는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간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버티게 해줬던 우리 막내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거 죄송합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와서는 중간에서 어머니를 놓쳐버렸네요. 좋은 차로 모시려고 나갔는데 저를 끌어안으며 능청을 떠는 모습은 10년 전에 마지막에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새 좀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인상이 더 다부지게 변했더군요. 뭐라 말문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말을 들어보지 않고도 한눈에 봐도 크게 성공한 듯한 모습에 너무 기쁘기도 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그렇게 잘하고 있다더니 뭘 해서 이렇게 번듯해졌어. 애미가 이제 원이 없다, 원이 없어. 엄마, 저는 그동안 엄마 소식 다 듣고 있었어요. 좀 연락도 하고 찾아왔어야 됐는데 엄마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뭐 선물 사들고 기분 좋게 올 수가 없어서. 아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를 찾아오기 위해 고향 친구에게 제 안부를 물어보다가 남편과 제 사이에 흉흉한 동네 소문을 알게 되었고 홧김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엄마가 저 아저씨한테 맞으면서 사는 건데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 내가 엄마 이야기도 다 알겠는데 술 먹고 사람 때리는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야. 엄마 알겠죠? 두 번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챙겨서 나오세요. 이제 저랑 사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들은 이별 위로금이라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좀 천천히 그간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는 것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하도 성화를 해대는 바람에 남편에게는 잘 있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재훈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지요. 올라가는 길에 아들에게 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년 전
그때 아들에게 큰 액수의 도박빚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저에게 받아간 금액만큼 큰 액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니 저에게 아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죠. 재훈이 딴에는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원 강사들과 의기투합하여 학원을 하나 새로 내는 것이었는데 그중에 재훈이와 사귀던 장래를 약속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가 다 오고 간 시점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차짓 가지고 있던 돈마저 잊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돈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 여자의 배신으로 동료들의 마음이 떠나버렸고 대형 학원을 만들고자 했던 아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빚을 갚고 남은 돈이래 봐야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으니 고민하던 아들은 결국 학원을 정리한 후에 남은 돈을 들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겨우 아파트 전세를 한 채 구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과외와 학원 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를 악물고 한 끝에 이듬해부터는 매년 2억이 넘는 순이익을 벌게 되었고요. 그 시점에서 이미 둘째 아들과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예전 동료들이 차린 새 학원에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모으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그간의 전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연락 한번 없었냐고 원망을 하니 엄마 그게 어떤 돈이었는데요. 그 돈의 10배를 넘게 벌기 전에는 아버지 산소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지금 저는 성공한 아들의 보살핌 덕에 새로운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